반갑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부터 증기압과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17쪽은 이미 저번 시간에 다 했는데 한번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덧붙일 부분 있으면 이야기하려고 다시 17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17쪽부터 공부한 부분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17쪽에서 선생님이 조금 표시를 하라고 했던 부분은 상평형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상평형에서 두 자유에너지가 서로 같기 때문에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가 없다,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증기압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액체 내에서 분자들 간의 힘이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벗어날 수 있고 증기압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증기가 생길 때 온도와 증기압의 관계에 대해서도 뒷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평형 상태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관해서 옆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8쪽 넘어가면 18쪽에서는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의 변화가 나오고,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이롱 식이 나옵니다. 이 식에 앞서서 보면 높은 온도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보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며,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자 간 힘을 극복할 수 있는 분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증기압력이 증가하게 될 거고, 옆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압 하에서 증기압력을 비교하고 있는데 1기압 하에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증기압력 1기압과 이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부분의 온도가 끓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경우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경우는 물인데, 물의 경우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1기압과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의 온도가 100도씨라는 걸 알 수 있고, 100도씨를 우리는 정상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와 증기압력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식이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이롱 식인데,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클라이페이롱 이케이션이 나와 있고, 이 부분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이롱 이케이션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P2에서 P1을 뺐으니까 여기도 2가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조금 남기하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27쪽에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이롱 이케이션과 관련된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한 번 더 보면 27쪽에 제시되어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은 꼴이었고, 얘를 다시 정리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봤을 때 LMP는 T분의 1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얘가 y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1대 lnp꼴로 나타내면 이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가 될 거고, 이때 이 y 절편이 c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온도에서의 증기압을 구한다면, 특정 온도에서의 증기압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증기압을 lnp 값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래프를 도시함으로써 이 반응에서 델타 H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27쪽에 나와 있는 예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는 이 그래프는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에서 분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떤 부분과 관련되는 거냐면 바로 앞 페이지의 이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봤을 때 낮은 온도, 얘가 지금 낮은 온도죠. 낮은 온도에서는 특정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매우 작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더 높은 온도에서는 특정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액체로부터 분자가 벗어나서 증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 증기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이후에 우리는 상평형에 관해서 다루는데, 상평형에 관해서 다룰 때 이 도표를 보면 각각에 대한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3학년 때 AP 시험을 쳐야 되니까 단어를 눈에 좀 익혀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참고 삼아서 영어 단어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서 이 부분 다 했었고, 자, 상태 변화와 가열 곡선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평 구간을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기체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얼음, 고체, 그 다음에는 물, 액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울기와 비열은 반비례하니까 비열이 가장 큰 경우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모둠을 만들어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기 있는 얘는 얼음의 증기압 곡선이고 여기 있는 얘는 물의 증기압 곡선인데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두 개의 상이 공존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이 녹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0도씨 부근에서 녹는 점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 정도를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하면 좋겠죠. 첫 번째 줄은 녹는 점 이상의 온도, 따라서 즉 여기 보이는 이 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구간을 봤을 때 얼음이 가지고 있는 증기압이 물이 가지고 있는 증기압보다 더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의의 온도와 임의의 지점에서는 얼음의 증기압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 용기에 얼음이 있을 때 얼음은 위에 나와 있는 증기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증기 압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얼음이 증기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증기 압력을 만들었을 때 이쪽에 있는 물은 비교적 낮은 증기 압력만 있어도 평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증기 압력이 있다면 당연히 증기 압력을 낮춰서 자신의 평형을 이루려고 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증기를 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증기를 물로 바꾸면 증기가 낮아지게 되니까 증기 압력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증기 압력이 필요하니까 다시 얼음을 증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겠죠. 그럼 물의 입장에서는 높은 증기 압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증기를 물로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얼음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얼음은 계속해서 증기를 만드니까 얼음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 거고, 물은 계속해서 증기를 물로 바꾸게 되니까 물의 양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따라서 녹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얼음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리고 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음은 물이 되었다가 증기가 됩니다. 그죠? 근데 얼음이 증기가 될 때는 흡열 과정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근데 증기가 물이 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얼음이 증기가 될 때와 증기가 물이 될 때 온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얼음이 증기가 될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많이 낮아지겠지만,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얼음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면은 얼음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가정은 만약에 처음에 얼음이 굉장히 많았다면 충분히 온도를 낮출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얼음의 증기압이 물과 낮아지고 물은 다시 증기압을 높이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평형에 이루게 될 것이고, 평형에 이루었을 때 온도가 0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의 양이 작았다면 요렇게 이 사이를 이동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멈췄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가열과 가냉각은 읽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적 여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역고드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고 지적 여정 보고서를 제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0.9 상평형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상평형 그림 또는 상도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패스 디아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상평형 그림은 닫힌 계에서 단일 물질의 조건과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 상황은 열린 계인 상황도 많고 그 다음에 단일 물질이 아니라 항상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기 압력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측정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상평형 그림은 압력과 온도에 따라 물질의 가장 안정한 상을 표현한 거니까 GM, 몰깁스 에너지가 가장 최소가 되는 값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상의 경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상이 동적 평형을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몰깁스 에너지가 서로 같기 때문에 델타 G 값은 0이 되고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나오는 고체 액체 상 경계를 보면 고체 액체 상 경계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고체와 액체의 밀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클라이페이롱 이케이션을 설명하면서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반적인 경우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합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를 비교했을 때 액체의 밀도보다 고체의 밀도가 더 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고체와 액체의 부피를 비교했을 때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는 고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가 CO2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의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암모니아의 경우도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암모니아의 경우에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부피가 되려 감소한다. 따라서 고체의 부피가 더 크다. 이 말은 밀도는 액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있을 때 일반적인 물의 경우에 H2O로 나타낼 수 있는 물의 경우에 얼음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몰 깁스 자유 에너지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깁스 자유 에너지 값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여기가 GM 값이니까 H-TS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때 이 기울기가 -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같아지는 지점, 예를 들면 리퀴드 상태와 베이퍼 상태가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이 끓는 점이 될 거고, 그리고 솔리드 상태와 리퀴드 상태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상평형 그림에서는 특정 포인트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은 외부 압력 1기압 을 나타내는 수평선과 상경계가 만나는 지점인 정상 어는 점과 정상 끓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를 정상 어는 점,
그리고 정상 끓는 점, 영어로는 노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쪽에 나와 있는 상평형 도표에서 일기압이 되는 지점을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정상 녹는 점, 이 부분이 지금 정상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중점이라고 하는 트리플 포인트 TP라고도 나타내는데 트리플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개의 상경계가 만나는 지점으로 물의 경우에는 4.6토르, 4.6토르라고 하면은 0.0060 atm 정도니까 매우 낮은 압력이 될 거고 0.01도씨는 273.16 켈빈 정도가 됩니다. 물의 상중점에서는 얼음과 물과 증기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공기도 존재하고 완벽하게 닫힌 개를 구현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삼중점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중점은 주로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계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인계점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CP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액체 증기 곡선이 끝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옆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C 지점을 우리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정상 어는 점을 프리징의 F, 보일링의 B를 쓴 것처럼 이 부분에서의 온도는 크리티컬 포인트의 C를 써서 TC라고 나타내고 압력도 PC라고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진공 용기에 액체를 넣고 가열하는 경우에 어느 순간이 되면 액체가 끓지 않고 액체 증기가 표면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밀도가 큰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얘를 초인계 유체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초인계 유체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해서 SCF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초임계 유체는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이상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플루이드라고 하는 유체라는 말을 쓴 것은 얘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새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유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에 관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ABC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아마 액체겠죠. 여기가 기체겠죠. 액체의 밀도가 기체의 밀도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증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는 닫혀 있는 개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액체는 온도가 증가할 테니까 밀도가 점점점 감소하게 될 거고 위쪽에 있는 기체는 밀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둘의 밀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때를 우리는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점에서는 완벽하게 하나의 유체가 형성이 되면서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유체가 형성되는데 이 유체는 액체보다는 밀도가 작으면서 기체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는 기존에 있는 액체나 기존에 있는 기체와는 성질이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에서 이렇게 약간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것들을 인계점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레이저를 어느 방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레이저를 쏘면서 경계면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는 액체가 들어있을 거고 위쪽에는 기체가 들어있을 거니까 서로 밀도가 다를 거고 밀도 차이가 난다는 말은 당연히 굴절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저에 의해서 경계면을 볼 수 있는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에
액체는 밀도가 점점점 작아지고 기체는 밀도가 점점점 커지면서 서로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 기체의 밀도와 액체의 밀도가 서로 같아지면서 완벽하게 하나로 섞이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를 초인계 유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사이드 뷰니까 옆에서 본 모습이고 얘는 프론트 뷰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관이 요렇게 있다면 얘를 여기서 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경계면에서 뚜렷하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굴절률이 같아지면서 전체가 뿌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얘를 보면 CH3OH 메탄올입니다. 그죠? 메탄올은 극성물질이죠. 그 다음에 CS2라고 하는 것은 이황화탄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는 무극성 물질이니까 얘네들은 원래는 서로 분리가 되면서 혼합 분리가 되면서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액체 상태의 CH3OH가 아래쪽에 있을 거고 기체 상태의 CS2가 위쪽에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은 아래쪽에 있었던 메탄올은 밀도가 감소하고 위쪽에 있는 애는 기체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이르면은 하나의 유체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서서히 낮추면은 또다시 경계가 생기면서 경계가 생기는 게 아니네요. 얘네들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유탁 현상이 생기다가 임계점을 완벽하게 넘어가면 두 개가 완벽하게 섞여서 슈퍼 크리티컬 플로이드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죠?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봉된 바이알에 동일한 양의 사이클로헥산과 아닐린 혼합물을 수조를 사용해서 약 35도가 임계 온도 바로 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서 가열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CO2 기체의 온도에 따른 모습입니다. 아마 압력은 외부에서 설정이 되었을 거고 CO2 기체의 온도에 따른 모습인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온도는 서서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이 물질이 슈퍼 크리티컬 플로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슈퍼 크리티컬한 플로이드 그러니까 초임계 상태의 CO2와 밀도가 같은 공과 걔보다 밀도가 큰 공과 걔보다 밀도가 작은 공이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온도가 낮아져서 경계가 생겼을 때는 분리가 되어지 있지 않고 액체 상태의 CO2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지적 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작성해서 제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상평형 곡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외부 압력 조건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 네 번째 실험 이렇게 수평으로 온도를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닫힌 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같이 변하게 되면은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가 되는 상변화를 볼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실험과 같이 변하는 경우에는 삼중점을 지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기체로 일어나는 승화만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산화탄소 상평형 그림의 특징도 나와 있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상평형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물의 경우에는 인계점 삼중점이 0.006 atm과 그리고 0.0098 도씨 부근으로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인계점이 아주 높은 온도와 아주 높은 압력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고체와 액체 경계면의 기울기죠. 물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음의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가 일어날 때 델타 H 노트는 0보다 클 겁니다. 그죠? 또는 델타 H는 0보다 클 건데 델타 V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부피는 감소하면서 밀도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걸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온도에서 지금 고체와 그리고 액체의 녹는 점, 이거는 녹는 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 녹는 점이 될 거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녹는 점이 될 겁니다. 녹는 점을 살펴보면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얼음에다가 요렇게 실을 매달아서 돌멩이를 요렇게 매달아 놨을 때 돌멩이를 매달아 놨다는 것은 무게가 있고 따라서 이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 작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했을 때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실이 관통할 수 있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요 그래프일 겁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녹는 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 그리고 마이너스 56.6에서 삼중점이 나타납니다. 상중점이 비교적 평이한 압력과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데 요런 온도를 우리는 아주 낮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임계점에서의 온도를 보면 72.8 atm 그리고 31도씨니까 비교적 평이한 온도와 그리고 높은 압력에서 임계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물이 가지고 있던 임계점과 비교를 하면 물의 임계점보다는 CO2의 임계점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면 물은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임계 상태의 물을 만들면 그냥 물일 때랑은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기물을 녹일 수 있고 이렇게 유기물을 녹여서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인계 압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압력과 그리고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임계점의 이산화탄소 슈퍼 크리니컬 플루이드의 이산화탄소는 비교적 물보다는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요즘에는 디카페인 커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로부터 디카페인을 추출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산화탄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커피에 통과시키며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선택적으로 녹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임계 상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상평형 그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거는 이산화탄소 상평형 그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보는 것처럼 모든 상해 경계에서 전부 다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물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예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물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녹는 점도 더불어서 높아지고 그리고 부피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더 증가하고 밀도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상평형 그림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수능 특강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나와 있는 두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7쪽은 아까 전에 앞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앞쪽에서 한번 연계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마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특정 온도에서의 증기 압력을 안다면 델타 H도 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에서 말하는 가역 가정, 비가역 가정과 화학에서 말하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넘기면 2017학년도 카이스트 면접 문제로 나왔던 상평형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XYZ 상평형 그림인데 XYZ는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양쪽에 나와 있는 물 또는 암모니아와 다른 분자간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은 쌍극자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쌍극자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수소결합력이 존재하죠. 암모니아 역시 분산력도 존재하고 쌍극자 힘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는 확실하게 다른 분자간 힘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분산력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 Z가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X와 Y가 물 또는 암모니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애가 Y죠. 그래서 얘가 물이고 얘가 암모니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는 요 상평형 그림은 메탄올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물질로 물과 암모니아와 그리고 HF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암모니아의 상평형 그림뿐만 아니라 HF의 상평형 그림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메탄올과 그리고 에탄올 역시
우리가 수소결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상평형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탄올의 상평형 그림은 찾았는데 에탄올의 상평형 그림은 또 못 찾아서 조금 아쉽네요. 혹시 좀 검색 능력이 좋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HF나 에탄올의 상평형 그림을 찾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메일로 공유를 해주면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 수소 결합을 하지만 양의 기울기 가지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러한 형태의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복합적인 요소의 작용이 있을 것 같고 암모니아와 그리고 물 정도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과 보고 있는 요 페이지는 챕터 17장 할 때 얘기를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발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수업 시간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고 이 식 유도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요 식들과의 관계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트호프식에 대한 유도 그리고 클라이페이롱식에 대한 유도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이롱식에 대한 유도도 책에 나와 있어서 앞쪽에 나와 있어서 한번 해보라고 했었고 얼음의 증기압과 물의 증기압 비교하는 것도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좀 해서 공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공유를 할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다운받아서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조금 주의할 점은 사실은 이런 식을 유도할 때는 얘가 어떤 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얘가 가역 과정인지 또는 비가역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조건들을 잘 표시를 하면서 그리고 등온인지 뭐 등압인지 이런 조건들을 잘 표시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거기까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참고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